세 번째 세션에서 진행될 내용은요, 재난 참사 진상 규명 과정의 평가와 숙제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재난 참사 발생 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의 평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난 참사는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남기면서 진상 규명 과정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모여서 그동안의 진상규명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점과 또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윤립 오민의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발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경과 및 현황,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재판 현황, 그리고 진상규명의 과제에 대한 발제입니다. 등단하실 때 오민의 변호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민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을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함께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확인된 진상규명의 성과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점검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자료들은 저희가 4.16연대에서 사참위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오늘과 같은 주제로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리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여러 기구에서 정부 자체 조사도 있었고 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여러 단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은 모두 가족분들과 시민들이 연대해서 이러한 진상규명 활동을 독려하면서 지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간략히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세 곳이 있어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활동 그리고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중심으로 활동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참사 발생 이후에 정부 자체에 의한 조사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조사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관련 기관들에서 자체적으로 기구를 꾸리거나 TF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에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 관련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다가 2019년에 다시 한번 특별수사단이 설치가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또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졌던 그리고 밝혀져야 하는 과제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후에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여러 건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 것만이 진상규명의 모든 과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혹은 그런 것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재판 현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그 선박을 관리하는 한국해운조합 운항 관리자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세월호에 탑승했던 세월호를 이끌었던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재판 그리고 현장에 구조를 위해서 출동했던 123 정장에 대한 재판 그리고 그 당시의 구조 상황을 총괄 책임했던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최초로 이 참사 상황을 보고했던 시간과 관련해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 위원회의 활동과 조사 과정을 방해했던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유가족과 시민분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던 국군 기무사령부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되어야 될 진상규명 과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자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분류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과제 그리고 사참위에서 좀 주되게 정리를 했던 과제를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했는지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날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참사 발생 이후에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회피해왔고 책임 회피를 넘어서서 진상규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는지에 대해서 크게 밝히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것들을 토대로 이후의 과제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우선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했는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과제를 조사하기 전에 이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 결론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참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선체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토대로 그것들을 검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선체조사위원회는 활동을 마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단일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었고, 이른바 내인설과 열린안, 이렇게 두 가지의 결론을 도출하고 보고서도 두 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참위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두 가지 안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침몰 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방점을 두고 사참위가 조사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침몰 원인을 조사하면서 그 내부의 조사관들의 의견과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약간 갈등이나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회가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한 것은 여기 인용해 놓은 문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외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을 했는데, 세월호 선체의 외부에 변형과 손상이 있는데 그것의 원인은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 충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력 충돌만이 침몰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참위가 조사를 진행을 했고, 사실 사참위가 활동을 시작할 때는 사참위를 통해서 침몰 원인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랬지만, 사실 말씀드린 결과에 의하더라도 명확하게 하나의 결론으로 내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침몰 원인 부분에 있어서의 두 차례의 조사기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사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여러 실험 결과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조사기구들의 활동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개진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일 구조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구조를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일에 현장에 출동을 하고 그 현장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구조에 관련된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해경에게 있었을 텐데,
해경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책임자들 그리고 각 정부 관계 부처들의 책임자들이 종합적으로 이날 어떻게 대응을 했고 상황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참위가 이 활동을 시작할 때 침몰 원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구조 활동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은 개인을 특정을 하고 그 개인에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이러한 피해의 결과를 예상을 하고 용인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닌 조사기구에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서 당시에 우리가 정부와 청와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에 비추었을 때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경이 당일에 사실 현장 그 세월호가 있는 곳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서 실시간으로 지시를 하고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임무였고 그것은 관련된 법령에서도 다 확인되는 구체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명시적으로 어떤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라는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일 텐데 사참위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그동안 해경의 당일 대응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는 당일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123 정이라든지 구조를 위해서 나섰던 선박들로부터 세월호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보를 입수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관련한 지시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현장 구조 세력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 전달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현장에 123정이 출동했을 때 그 많은 승객들이 배 위에도 보이지 않고 바다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면 당연히 배 안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임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었고 생존자를 확인하거나 구조하려는 작업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경 외에 당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져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네, 해경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해경은 관련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재판에서도 그렇고 퇴선에 대한 권한은 선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명령할 수 없고 선장의 고유 권한을 이제 당시 판단을 믿고 신뢰한 것이었다 이런 취지로 계속 대응을 해왔었고 그것이 이제 관련 재판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근거가 되었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세월호 참사의 경우와 같이 선장이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특히나 승객들을 외면하고 본인들 먼저 이렇게 나오고 도망친 상태에서 그러면 해경이 이런 상황에서 퇴선 조치에 대한 결정과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우리는 이런 구조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게 하는 결과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게 된 해경은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를 위해서 최선에 나섰던 123 정장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된 결과를 보면 어떻게 구하지 않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에 무엇을 안 했고 어떤 것을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는지는 밝혀졌지만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정리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기구나 자체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다르게 좀 전반적인 구조적인 원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수사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좀 구조적인 전반적인 그런 종합적인 분석과 그를 전제로 한 과제 수행은 진행이 어려웠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참사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당일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전의 훈련 내역이라든지 유사 사례에 대한 어떤 대응 훈련이라든지 그런 체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분석이 함께 진행돼야 됐지만 이런 것들은 사참위 조사 결과도 그렇고 관련된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사참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그런 내용들이나 자료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분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국가의 책임 회피와 진상규명 방해 부분인데 참사 당일에는 그리고 참사 그 당시에 구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정부와 청와대가 이 참사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의 방해 활동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사 결과와 그리고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많이 확인이 됐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세월호 참사 그 초기부터 국정원과 기무사, 정보경찰 이러한 정보기관을 투입을 해서 유가족분들을 사찰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그것을 관리하려고 했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누르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상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방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됐던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활동을 하기 위한 위원 선출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 기구의 정당성을 이제 왜곡시키고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해를 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돼서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구조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사 당일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부재했었고 오히려 진상규명 방해를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에 그러면 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었는가? 이것은 이제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해서 확인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그 사실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이제 밝혀지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참사 직후에 원래는 해경 지휘부, 그러니까 해경에서 그 참사 구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시해야 했던 그 지휘부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를 묻기 위한 수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1, 2, 3 정장 단계까지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된 과정에는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던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거나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했던 것 관련해서도 의혹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리되거나 혹은 정리되지 못했던, 확인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자에 대한 재판 현황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호 참사 직후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이 된 경우도 있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19년 9월에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설치가 돼서 그때서야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간단히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제 책임을 묻게 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세월호를 불법적으로 증개축하고 과적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 고박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를 출항을 시켜서 이러한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한국해운조합 운항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청해진 해운에서 이런 이제 부실한 상태의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그로 인해서 출항 이후에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묻는 내용의 재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경우에는 선박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인들이 먼저 탈출하고 승객들에게 사상의 피해를 입게 한 책임을 묻게 됐었고, 선장의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 2심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그러니까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살인의 결과를 이르게 했다라는 혐의가 인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3 정장,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참사 당일에 현장에 구조 세력으로 출동했던 123 정장의 경우에는 해경 중에 유일하게 처벌을 받았는데, 세월호와 교신을 통해서 혹은 123 정의 그 방송 장비를 통해서 혹은 육성으로 아니면 마이크를 이용해서라도 퇴선을 유도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책임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그 최초 보고 시간과 관련해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초 보고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고 실시간으로 보고해서 충분히 그 상황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한다고 하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 책임의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규정을 함부로 삭제하고 수정하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죄로 판단이 돼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가 됐었고,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가족분들이나 시민분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동향을 파악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때 내부적으로 TF를 만들고 그러한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다 실시가 되어서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면죄부를 준 것처럼 그렇게 된 상황이어서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경 지휘부의 경우에는 참사 직후에 바로 지휘부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됐던 것이 아니고 2019년 9월에 출범했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 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를 해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휘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해경 지휘부로서는 그 세월호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여러 한계가 있었고, 선장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도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 그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이후에도 추가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책임을 묻기는 했는데 대부분은 무죄 판단이 나와서 좀 구체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좀 다시 되묻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대략적인 진상 규명의
내용과 그리고 이후 과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이 가능했고 또 여러 기구들의 활동이 가능했던 것의 토대에는 유가족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셨던 과정, 그리고 거기에 연대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도 이렇게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후의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자리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사라든지 조사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그런 과정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조사, 수사, 재판을 통한 책임 규명에 좀 더 많은 중심이 있었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이런 과제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같이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과 진상 규명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 후의 경과, 진상규명의 현황,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 밝혀지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과제를 완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법무법인 윤립 오민혜 변호사님과 같은 소중한 분들이 계시니까 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민혜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연사분이십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 역할과 과제, 남겨진 과제라는 주제로 아시아 안전교육진흥원 최희천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번 발제에서는 재난참사 이후 최초의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사기구가 운영되었으나 조사기구의 성과와 남겨진 숙제에 대한 발제입니다. 최희천 연구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의 기능과 남겨진 과제인데요. 제가 어느 날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국제 포럼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조사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해달라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내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전에 참여에도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기구에서 피해전 국장을 했었죠.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SES라고 하면 좀 이야기 편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피해지원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 두 가지 이 사건을 했었죠. 그리고 아까 오민혜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그 국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이제 제가 맡은 조사도 아니었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그러면 자세히 뭐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멀찌감치 뛰어서 멀리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목차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시기 전에 제가 1기 조사위, 2기 조사위라고 하는데 아까 방금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 3개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걸 1기 조사위, 선체조사위는 그냥 선체조사위고 그 마지막에 있는 걸 2기 조사위라고 얘기를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왜 10년이 지난 지금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는 건
그냥 단순히 10주년을 맞이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년이 지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대형 참사들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참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특별조사기구의 그 유용성에 대한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처벌을 같이 해야 되는가 분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쯤은 그런 쭉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나온 역사와 배경을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아마 미국의 9.11 테러 당시에 좀 미국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아마 미국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일반 시민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그 미국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책 읽기 행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를 받고 10분간 가만히 있다가 잘 떴다. 이건 여러 다큐멘터리도 있고 다 해외에 있는, 그냥 저도 알고 있는데 미국 분들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사가 났을 때 뭘 했었는가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99.9%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그걸 보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과 역할, 미션 이런 걸 볼 때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들을 같이 봐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조사기구는 뭘 했고, 그냥 그 사람들은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선택을 강요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죠.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네, 그 내용을 그러면 성과가 뭔가를 했을 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가 했었던 역할과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세월호 참사 특별보고들을 만들어진 독립조사기구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존의 정부 조사기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한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발제를 했는데, 이제 스텔라 데이지오라고 침몰한 화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첫 해양 심판의 심리가 열렸다는 그 해양 조사 기구인데,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조사 기구는 제가 이제 그 거의 수십 년간 저도 연구를 해 왔지만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를 좀 더 기술적인 문제로 환원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 뭐 참사의 원인은 기관 간 소통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나오는 대책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건 지능형 CCTV를 도입하겠다. 결국에 이런 식인 거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 차단 기구를 설치하겠다. 즉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정부 조사 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의 그 가치관과 시각들을 인지하고 그 시각과 논리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가지는 의미가 되고, 비록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그 부처 담당자들은 정부의 내재된 속성들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그 극도로 꺼려하는 그런 경향을 어느 국가나 보이게 된다는 점은 어제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 성과는 뭐가 있을까?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를 들면 뭐 조사 내용이 얼마나 풍부하냐, 정확하냐,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가, 아니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등등에 대해서,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성과,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사위원회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조사위원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어제 이태우 위원장님도 자세히 설명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동력과 그 여러 사람의 염원과 바람, 촛불 그림 봐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사위원회라는 건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사회의 사회적인 결과물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그래서 왜 조사회가 그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미션이 뭐였는가를 확인을 해야지 그 조사위원회가 가지는 역할이 뭐였고 그 성과는 뭐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위원회의 그 특성 거슬러 오면, 특별히 설립될 당시부터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그 속성들이 강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산물로서 있었기 때문에 조사위원들 이제 여당에서 추천하고 야당에서 추천하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태생부터가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시각들과 초반에 결합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제 2기 조사위원회까지도 그런 일부의 그런 경향들,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고, 제가 내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피해 지원에 있는 그 뷰로에서 국장을 했었고, 이제 조금 전에 오민혜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은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국이었죠. 거기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위치에서 바라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국에서는 굉장히 그 시각들이 충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논쟁이 막 1시간, 2시간씩 이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하나하나 굉장히 엄밀하고, 그리고 때로는 과도한 노력들이 소진되고 그런 특성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쭉 보면, 보시게 되면은 이제 1기 조사위가 되고 1기 조사위원회는 국민의 열망으로 출범했지만 그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해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2기 조사위가 받았던 임무는 뭐였는가라고 하는 건, 이제 2기 조사위의 주요 조사 과제, 아까 그 오민혜 변호사님 했던 그 발표 내용, 세월호 진상규명국에서는 3가지의 큰 그 주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 방해, 하나는 구조 실패 당일날, 그리고 또 하나는 침몰 원인. 3가지가 이제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그런 미션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제 거기에 집착을 했는가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결과물이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의 특성에 있어서는 정치적 특성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옆에서 이제 옆 부서에서 관찰한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기 조사위가 끝나고 막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상황이 있고 2기 조사위가 출범을 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러한 정치적인 속성, 그리고 그 시각에 대한 그 첨예한 대립은 여전히 2기 조사위에서도 특정한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있었다, 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기 조사위는 어떤 임무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1기 조사위가 왜 무산이 됐고 왜 집요한 조사 방해가 있었는가도 중요한 조사 과제였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다면, 이제 국정원, 뭐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데서 그 유가족과 그런 시민 사회를 좀 사찰했다,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문화예술계와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었고, 그리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대통령실은 보수단체를 이용해서 반대 집회를 열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방해를 했고,
그리고 전경련을 통해서 경제연합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조사 결과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1기 조사위가 끝나고 만약에 사참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공식적으로 확인됐을까? 그냥 여전히 일부는 루머로만 떠돌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조사의 성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잘못된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주 뭐 대놓고는 못 하겠죠. 이제 공개적으로는 하기 어렵고 그게 이제 사참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킨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 또 보면 네. 그래서 그 이제 여당 원내 수석 대표는 이제 세금 사참위 제1기 위원회에 대해서 세금 도둑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이제 특조위를 방해하는 그런 시도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당시 사참위의 위원이면서 조직을 축소하기 위하고 그리고 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요구서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도 보면 이제 당시 사회적 이기위원회가 청와대 업무 적성성을 조사 과제로 올리니까 당시 여당이 추천했던 위원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2015년 1월 1일에 특조위가 시작된 걸로 보고 빨리 종료를 시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 부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2기 여기는 맨 위가 청와대고 아래 가운데가 특조위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동향 보고서를 올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조위의 성과를 할 때는 감안을 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이걸 2기 특조위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2기 조사위에서 밝혀진 내용은 굉장히 성과죠.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한계로 작용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의 사회적인 역량, 사참의 역량이 투입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인원을 빼서 그 조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한계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구조 실패에 관련된 내용도 한 축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이고, 근데 아쉬웠던 점은 참사 당일에 좀 한정돼서 이게 체계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려면 쭉 범위를 늘려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가능한 조사 과제를 임무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왜냐하면 CCTV 같은 경우는 침몰 직전 10분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자분이 하셨던 솔레노이드 밸브, 그런 그 이제 조타와 관련된 핸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고장이 있었는데 그 고장 때문에 침몰을 했는지 아니면 침몰로 인해서 그게 나중에 고장이 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참사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배가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그 조사했던 조사관들도 비롯해서 굉장히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도 있었고, 근데 아쉬웠던 점들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세월호 이제 2기 조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초안을 쓰고 이걸 해양 조성 관련 학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조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왔어요. 그러자 조사위원회는 또 마지막에
아니다. 조사위원회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 한두 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좀 확산되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렸던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사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조사위원회는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과 시대정신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그리고 피해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는 객체였다면 이번에는 피해자가 주체다라는 그걸 각인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은 좀 명확하고, 이제 한 1분 이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내부적인 인적 구성이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이게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와 가치관 그리고 논리가, 기본적인 내재된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사위원회 회의록들 나중에 보면 초기 임명된 조사위원들이 조사 과제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조사기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상설적 조사위원회는 기존의 정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상설적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기존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수정을 하고 교훈을 삼아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조사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또 그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것에서 넘어서서 앞으로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사회의 안전망을 견고히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발표가 그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최희천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선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토론을 맡아주실 좌장님과 지정 토론자분을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먼저 김순길 좌장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시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정 토론자 김남희님께서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십니다. 이어 세션 3 재난 참사 진상 규명 과정의 평가와 숙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NA님의 발제는 개인 사정으로 어제 세션 1에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만 발제는 이번 토론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어 박사님께서 해주신 발제는 힐즈버러 참사 진실로의 여행이었고요. 가지고 계신 발표집의 18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패널분들께서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면요. 네, 바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3세션 자장을 맡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2학년 9반 진윤이 엄마 김순길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해주신 오민혜 변호사님과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의 기능과 남겨진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해주신 최희천 아시아 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와 계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신혜진 어머니 김남희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신혜진 엄마 김남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서의 바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부모로서의 바람은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당사자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아이를 포함한 159명 국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경찰청, 구청, 소방청까지 어떤 조직적인 문제로 인해 당일 행정조직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이 목적인 특수본 수사 결과와 반쪽짜리 국정조사로는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확인 없이 세우는 안전대책은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정조사, 특수본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며 10년 동안 수많은 조사를 지켜본 세월호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세월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오셨을지 아직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파관리 계획부터 구조, 사후대책 수립까지 각 단계마다 행정적 과실이 명확함에도 정부에게서 참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아무리 물어봐도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내내 요청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몰랐다라며 철만피로 일관하는 공무원의 얼굴만 봐야 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특수본 수사 결과 역시 아무 내용도 없는 4쪽짜리 보고서가 전부였습니다. 수많은 의문사항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이태원 특별법에 의한 조사에 신락 같은 기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세월호 특조위 조사 과정과 사참위 조사 과정 및 권고사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재난이나 참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참위 권고사항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모두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중대재난조사위, 피해자 알 권리, 그리고 피해자 인권 이 3가지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권고사항입니다.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사참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난 원인 조사는 유사사고 재발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현행 재난조사 시스템은 자체 조사에 기대고 있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역할에 한계가 있고 조사기구 대부분이 비상설로 운영됨으로써 조사관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조사 전문성의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인 상당한 충격 등으로 근본적 원인 조사와 이에 따른 권고, 이행 점검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재난에 대한 원인 조사를 전담하는 상설 재난 원인 조사 기구 설립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법에 의한 독립적 조사 기구를 통해서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조위가 꾸려지는데 5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으나 조사 기간은 1년 3개월에 불과합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상설 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했더라면 우리 사회는 적어도 500일의 고통만큼은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기간의 조사로는 체계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원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들이 조사를 하는 부실한 셀프 조사로는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면죄부를 받은 이후에 오송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설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공고사항이 이행되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대책 수립, 그리고 공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재난 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소통 방식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재난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 알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는 재난 및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피해의 물리적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재난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후속 대책 수립 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실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저는 정부에게서 단 한 차례의 브리핑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언론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참사에 관련된 정보는 어떠한 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에게 진상규명은 애도와 치유의 시작입니다. 진상규명은 남은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사참위의 권고가 꼭 이행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셋째, 재난 피해자의 인권 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재난 참사 피해자에게 배보상과 관련된 왜곡된 인식과 공격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장례 비용 지급을 발표하면서 자식을 팔아 돈을 번다, 시체팔이 한다는 2차 가해가 진상규명의 목소리와 사회적 애도를 덮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시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의 2차 가해에 대해 묵인하는 방법으로 동조했습니다. 정부의 2차 가해에 대한 묵인은 다른 어떤 2차 가해보다 뼈아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묵살당한 채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받는 법률의 판결을 보며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진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국민 누구나 재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난의 원인, 책임의 진상규명 요구, 그에 따른 배보상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피해자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과정을 통한 재난의 회복이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참위의 권고에 동감하며 사참위의 권고가 반드시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천적 경험을 정리하면 이론이 됩니다. 이 이론은 다음 실천의 지침이 되고 동시에 그 진리성이 검증되면서 이론이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론과 실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어가는 것이 역사의 기본입니다. 신현복 선생님의 담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사기구 설립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규명되지 않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10년의 실천적인 경험은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연대함으로써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광물이 되어 진실의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이 침몰한 양심을 건져내는 10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골목에 갇힌 인권을 풀어내는 10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는 이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은 세월호가 다 이루지 못한 숙제를 받아 안고 안전한 대한민국,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머물지 않고 재난 참사 유가족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와 스텔라 데이지호와 오송 지하차도와 함께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비춰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 해주신 신혜진 어머니 김남희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 또한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세웠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사의 관련자들은 159명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책임 회피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조심스럽게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특조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후 진행 상황을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특조위 구성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추천과 야당 의원 4명은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당 의원 4명은 아직 추천이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 그렇게 9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반쪽이죠. 야당 추천까지 된 상황이고요. 6월 20일까지 저희가 특조위 구성을 마치고 출범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당 추천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먼저 그 한국 사회가 좀 이상한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그 행정부 감사가 주목적인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특별법이나 특조위가 아닌 독립된 상설 기구가 꼭 만들어져서 모든 재난에 대한 진상 규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세월호 참사 관련돼 가지고 아까 오민혜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보도를 보면은 일기 상황 봐도 이게 그 세월호가 출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있었고 또 뭐 고박도 좀 불량 상태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고요. 그리고 발렌스 탱크도 뭐 이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복원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복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 도대체 뭐 그 나중에 밝혀진 건 사실 뭐 이렇게 좀 뒤로 하더라도 일기 상황만 봐도 출항 불가 상황인 그런 조건인데 누가 출항을 강행시켰는지 이런 것들도 좀 조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민혜 변호사님. 네. 지금 저도 정확히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 기억에 따르면 이제 학생들이 대기하다가 배 안에서 대기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니까 다시 다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만약에 출항을 못하면 대체 버스로 가서 다른 데를 가겠다라는 계획도 학교도 플랜 B로 세워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되자 좀 새벽이 되자 안개가 조금 걷히고 그래서 이게 탈 수 있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탔는데 그 과정에서 뭐 학생 몇 명 대표 몇 명에게 이게 날씨가 이런데 뭐 어떻게 뭐 갈래라 의견도 묻고 한 걸로 봐서는 그때 출항이 안전한 건 아니라 약간 그 어느 정도 뭐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뭐죠 해운사와 뭐 여행사와 학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 같긴 해요. 제가 기억하는 거 그 정도고 구체적으로는 아마 조사 보고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항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김남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설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아까 발제에서도 상설적 독립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조사위원회들은 정치적 특성에 의해서 긍정적인 결론보다는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향후 상설적 독립조사기구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선 조사기구를 우리는 왜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걸 보면 결국에는 비슷한 참사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정부와 관련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안전하게 되고 그런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사기구는 그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건 조사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는가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위원도 달라지고 조금씩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 조사위원은. 그리고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의 경험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각 위원회가 독립성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각 조사라는 건 참사의 원인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연계가 돼야지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 독립성이 강하다 보니까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진상조사국에서 하는 것과 안전사회국에서 하는 내용들이 좀 더 따로따로다 보니까는 잘 연계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그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현재 사회는 과거의 사회가 쭉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난 조사기구의 그 한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이건 그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같이 좀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있어야 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설 조사기구를 저도 강력히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특조위를 구성하는 조사위원회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조직 문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안 돼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난안전통신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발생한 건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뭐 관례라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통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아니면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조직 문화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 문화는 1년, 2년 안에 해결하거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 상설기구와 좀 지속적으로 오래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는, 독립성이 확보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분에 끝내야 되나요? 네, 30분까지 저희 네,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심포지움은 현재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관계자분께서 직접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 네. 아까 그 최희천 소장님 말씀에서 사참위의 한계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사참위의 논의가 되는 부분을 일반 국민들은 그 과정 속에서 좀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객관성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사참위의 기간의 뭐 중간 단계에서 중간에까지 이루어졌던 결과들을 뭐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뭐 피드백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오민혜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그런 중간 과정에서 뭐 소통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사참위와 같은 조사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참위가 구성된 이후에 사참위원들의 어떤 의결에 의해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과정들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만들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 내부 경험을 해보셔서 또 말씀해 주신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법률에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부 뭐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보고하는 그걸 정기적으로 둔다던가 아니면 이런 간담회 자리를 갖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두는 것을 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좀 이제 저희 의견으로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률에 두는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법률에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단계니까 이 사참위의 운영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평가들이 이런 게 있으니 내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방향을 검토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고려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네. 오민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생명안전기본법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질문인데, 상설조사위원회를 만약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게 좋은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행정상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소속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독립기구를 구성할 때 과연 의회 사무처 소속이 좋은 건지 아니면 행정부 각 부처로 가야 되는 건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헌법기관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오민혜 변호사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저도 아주 깊은 고민을 해본 것은 아니어서 이제 별도로 법률에 근거한 조사 기구를 두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되 운영에서의 어떤 독립성과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 어떤 지위로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논의 과정에서 발의됐던 법률안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같이 검토해서 최종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네.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네. 말씀드리면, 그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부에도 속하지 않고 국회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디에 둬야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어디에 두든 간에 그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조사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 임명과 임기는 보장되고 그런 운영도 굉장히 자율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아까 손 드셨는데, 네, 짧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특별조사기구를 상설화시킨다는 문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그것을 상설화시키는 문제가 정말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용역을 하다가 그냥 스톱해버리고 정권을 마무리했고, 사참위에서도 무언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국회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강력한 조사 기능을 가진 조사위원회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기구가 생긴다면 아주 낮은 수준의 것이 초동의 조사나 상담을 해주는 정도의 기구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동안 어쩌면 특별법이 계속 필요할 수도 있고, 이태원 참사가 또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문제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여야가 추천하는 것이 정치적 논쟁을 불러서 조사를 방해하는 면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위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하든가 아니면 여야나 유가족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결국 논쟁적인 방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 내에서 조사의 효율을 높이거나 그게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거건 아니면 또 사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조사를 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랄까, 지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엄청나게 길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의 이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방식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현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면 하나씩 개선하고 하는 건 그 문화와 역사가 쌓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사회도 잘 감시를 하고, 그리고 위원회 내에서 잘 소통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상설조사기구가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는 있지만 필요한 이유는 저는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어머님도 그 문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를 냈죠. 그 내용 중에는 이거는 이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피마가 이제 9.11 테러로 만들어진 게 국토안보부 DHS인데, 피마가 독립기구였다가 DHS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는데, 그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 피마는 원래 내추럴 디제스터, 자연재난에 특화된 기구였는데 DHS는 모든 걸 테러에 우선시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혼란을 작성했다. 그리고 원래 피마는 대통령과 직속하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구였는데 DHS가 만들어지면서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이제 다시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피마 DHS 내에서 피마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까지 이루어졌어요. 물론 거기 정치적 상황도 있지만, 이제 조사기구가 만들어지고 조직 개편까지 만들어지려면 그런 데까지 다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정부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고, 그게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최근 좀 대두되는 게 사참위가 왜 잘 성과를 못 내냐라는 게 처벌과 조사를 연계시켜서 그렇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근데 네, 그 부분도 네, 시간 초과됐다고 하는데 한 30초 이내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건 사회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선진국과 아직까지 재난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길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신뢰 차이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미국처럼 수십 년을 거쳐서 그런 신뢰 역사 쌓아온 기구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변호사님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요하게 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문화에서, 그러면 그 조사와 처벌이 만약에 완벽하게 분리됐으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는 외국에서 어떤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시스템에 맞춰서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우리 예진 어머니. 네, 그 이태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특조위 활동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험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향소를 다른 장소로 추모관으로 옮겼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조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특조위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의 감시나 여러 가지 연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연대와 공감,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이후 10년을 세월호 참사를 목격한 우리 모두는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노명호 교수님이 쓰신 책 왜 우리는 쉽게 잊고 비슷한 일을 반복할까요? 에서 기억은 우리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는 재난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싸움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함께 책임지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3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순길 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남희님, 오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최희천 소장님,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풍성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